네,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네, 예. 말씀 주시기로 하셨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또 거래가 지금 위축이 돼서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의 그 관망세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지금 11월 달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 꺾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2월 지금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금 벌써 한 2억 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요. 고점이라는 얘기는 흔히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6년도 말 또는 2007년도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격을 강남 재건축은 이미 회복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이 잔금 대출에 대한 그 규제도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요. 그 자기 소득 대비해서 그 거기에 얼만큼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요. DTI가 아니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원금도 어느 정도를 갚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규제책이 내년부터 더 실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듭니다. 물론 여기를 뒷받침하는 실수요자 세력도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또 틈새 시장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네. 지금 재건축이 30년이 되면은 재건축 기한이 됐다고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들마다 이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들이 30년이 돼서 지금 재건축 대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목동 지역. 그 다음에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들이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등포 쪽에. 그래서 너무 투자 금액이 큰 강남 3구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도 이 목동이나 노원구,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30년 정도 되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해서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것이 실수요자들이 좀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개 지역은 이 부동산 전문 업체에서도 그 투자 유망 지역으로 2017년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 그 매매 지수가 하락이 됐다는데 얼마나 네, 하락이 된 거죠? 예, 그 서울시에서요. 네. 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이제 한 800명 정도를 발췌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네.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이것을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100이 넘으면은 내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시는 분이 많구나. 100 이하로 떨어지면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어떤 통계 자료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결과가 12월 초에요. 발표가 됐는데 이게 100 이하인 96.7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 되시는 분이 내년도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본인들이 느껴서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거의 흐름이 맞아갑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 한참 하락할 시기에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다 뭐 한 80, 뭐 이 정도 선으로다가 해서 결국은 다 떨어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매수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네. 예, 그런데 이제 매수자들은 조금 더 이제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다가 판단 또 시점이 또 필요하죠.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많이 다녀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락 예상은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런 어떤 그 대도시 쪽으로만 예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까지 네, 예상이 되는 건지. 네. 제 판단은요. 네.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급격한 하락보다도 완만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특히 강남 3구, 그다음에 강동구까지는 아마 하락폭이 재건축 단지는 하락폭이 클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12월 달 들어서 하락세를 돌아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만한 하락세, 관망세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즉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큰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완만한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그 2008년도 이후에 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지방은 되레 신규 물량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5대 광역시는 도리어 가격이 올랐죠. 특히 부산이라거나 경남, 그 다음에 이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급 물량이 많고 가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지방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 중소도시라거나 이런 곳들이 그 거의 대부분이 광역시의 주변 도시들입니다. 그 주변 도시들도 공급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투자 여력이 소진이 됐어요.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같이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수요자들 소형 아파트에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예. 네,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면서 예.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가격이 상승하는 때는요, 항상 강남의 아파트, 특히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에 투자를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얻는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를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침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내 집을 이제 사야겠다. 그렇죠. 내 집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2007년도부터 해서 부동산 매매는 잘 안 되고 매매 가격은 떨어졌지만 반대로 그 효과로다가 전세 가격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고 이런 그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요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 전세 금액 플러스 내가 비축했던 자금 이런 것들이 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싼 아파트 싼 내 집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 더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크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이러한 이제 소형 아파트를 찾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100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가 중소형 아파트라고 그러면 300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한 5건,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아파트 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자꾸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서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이 수익형 부동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사서 전세로 놨던 것을 월세로 돌리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는 것보다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3배 내지 4배 정도에 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와 투자 세력이 맞물려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리가 이제 자꾸 떨어지면서 이런 분위기에 부동산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 어떻게 보시죠?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의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는 정부의 방향,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정부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저금리입니다. 지금 금년 12월 15일에도 1.25%로 동결을 했는데 동결하는 이유가 가계부채의 증가세다. 그다음에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하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으로다가 이주열 하는 총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 방법은 은행에서 1.25%면요. 제가 그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창구에 가서 내가 1억 원을 예금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은행 관계자 말씀은 한 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금 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은행에다가 옛날 같으면 1억 원을 집어넣으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느니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그냥 매달 월세가 나오는 즉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런 부동산을 내가 하나 1억 원 주고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 60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10만 원 받는 것보다 한 4, 5배 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따른 뭐 세금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금리 시대라 그러면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구조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60이면은 옛날에는 노인 했는데 60은 청춘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노후 생활에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뭔가 자금이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또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여기저기 너무 공급이 과잉되다 보면은 공실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익형 부동산을 공실률이 없는 지역,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다음에 대학가, 그다음에 번화가,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 역세권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마 점점 더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제 판단은 한 5년 이상은 수익형 부동산이 계속 인기는 유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형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도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금리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은 크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인데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 3차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또 대출 금리를 인상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또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우리 그 집을 사서 대출을 권유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할 것.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현명한 네네. 예, 대출 방법이고.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이제 유지가 되면 예. 뭐 또 그에 따른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상가, 대표 주자가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도 요새 인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이렇게 네. 이제 크게 5개로 분류가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1층 기준으로 해서요.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땅값이 너무 올라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이 4%대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요. 웬만한 상가는 거의 뭐 10억 이상이 될 정도로다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도 공인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가셔야 되고, 또 그런 상가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에 든다고 덥석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꾸 다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현장, 모델하우스, 그다음에 그 인근을 다녀보시면서 진짜 수익률이 분양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고 맞는지, 그리고 공실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거를 해당 건물뿐만이 아니고요. 그 길 건너편 유사 지역까지도 임대 수준이 이 정도가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짓습니다. 지금도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도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이 짓고 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나 위례, 그다음에 이제 미사지구 이런 데 짓고 있고요.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서 지금 동탄 이 신도시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계속 지어질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수익형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지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전에 있던 부산에 있던 아니면은 경기도에 있던, 다만 공실률이 없이 배후에 그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많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수요가 있다거나 이러한 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공실률을 가장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실 것.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또는 원투룸과 오피스텔, 이게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이 약간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은 평형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거의 원룸 위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도 공실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이제 투자가 있거든요. 소형 아파트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우선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지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 그 전세가율, 전세 금액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즉 85% 또는 90%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세입자는 거기에 사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는 자기가 들어가서 사시면 더 좋고,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래도 거기가 한 25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도 괜찮아요. 그러면 30년 되면 재건축을 해서 뜻밖의 이제 큰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권에는 이제 그러한 그 아파트들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수도권 지역의 구도심권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부평, 그다음에 안양, 오산 이런 곳들, 그다음에 김포 이런 데들이 한 20년, 25년 된 복도형 아파트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투자 금액이 의외로 적은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신혼부부들도 좀 불편하지요. 근데 불편한 것은 내가 돈을 벌 때까지 좀 감당을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 살 적에는 많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좀 자주 다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도 해보시고 많이 보시고, 그래서 나오면은 즉시 좀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형 아파트도 좋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이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게 지금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2, 3년 된 이유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에는 전세금 받아갖고 은행에 예금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느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 입자 내보내고 월세를 돌리자.
그래서 남은 차익으로다가 내가 매달 생활하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이 전세 시장의 변화를 흔들어 놨던 것이죠. 아마 한 5, 6년 이상 지나가면은 전세에 대한 구조가 아마 거의 없어질 거예요. 전세제도라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 이제 가격 계속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계시죠? 예, 지금 11월 이후에 그 서울시에서 주택 동향 발표한 것을 제가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약간 증가를 했어요. 월세보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전세 잔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전세가 증가한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전세는 월세로다가 대체돼 갈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예. 그렇습니다. 어느덧 벌써 준비하신 말씀이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부동자금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 무슨 예. 말씀인지. 지금 시중의 부동자금은 네.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6개월 이내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양도성 예금증서 CD 있죠. 그것도 이제 부동자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MMF, 즉시 인출이 가능한 그런 자금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자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이. 작년 연말에 제가 뉴스에서 할 적에 한 850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자금이 1,000조가 투자처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그 1,000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큰 자금들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동자금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갈 데가 여기 부동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 시장도 이제 오늘 현재 뭐 한 20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는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본 데자 우리가 5%, 뭐 6%대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먼 얘기지요. 그때 그렇게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미 국내 경기는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망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히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에서 3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는 한 0.5% 올리면 좀 문제죠. 0.5% 올리면 되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예금시장에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대기업에서 뭐 기업들의 사내 유보자금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거예요. 부동자금에 들어갈 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동자금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준비된 자금이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가 세력이 같이 합류를 해줘야지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고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만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또 맞는 생각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한 그러한 변화는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동자금의 증가는 이 부동산 업계에서 볼 적에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도 역시 전세 시장은 전세 가격이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더라도 전세 자금 역시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이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거나 그다음에 이 전세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이 건설회사나 개인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국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통한 세금의 제도를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똑같은 성격 것을 이중과세하는 폭이에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뭐 내년도에 그 탄핵 정권이
헌재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을 빨리 뽑을지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을지 모르지만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내년도에는 그 부동산 관련된 세법은 좀 확실하게 좀 고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전에처럼 이거는 뭐 내가 2억 투자를 했는데 5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아니고 내가 2억 투자를 해서 2억 2천만 원 벌었다.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네. 근데 난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네.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지 않고 좀 확실한 이러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아주 소형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예상자, 예. 네. 또는 그 국내외 두루 관심을 갖고 부동산 경기 또 시장 변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교수님 이제 한마디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예. 자, 내년도 부동산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일부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양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나쁜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투자 결실을 얻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후에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가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정찬 교수님 나와주셔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재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런 유익한 정보도 간간히 주셨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1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방송은 그 이지영 변호사 출연하실 거고요. 3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부 순서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서 1, 2부 마치겠습니다. 남에게 베푼 이익을 기억하지 말라.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베풀고 또 남에게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 소중한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굉장한 그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되는 그 인간성을 본연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항상 간직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올해 벌써 한 주 남겨놓고 저희 방송이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원래는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 다음 주 방송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